자, 또 새로운 이야기를 한번 볼까요? 자, 이번 이야기는 햄스터 한 달간의 세계 여행이라는 제목인데요. 자, 등장인물은 매튜 햄스터입니다. 미국 뉴욕에 사는 햄스터 매튜, 이제 한 살하고 2개월 된 골든 햄스터, 모험심이 넘침. 자, 루카스는 개입니다. 매튜와 같이 사는 개, 친구 매튜의 가출을 말리지만 적극적으로 도와주기도 함. 활발한 성격. 잭, 쥐인데요. 유럽행 배에 사는 쥐, 바다를 좋아함. 안드레아도 역시 쥐인데요. 독일 베드로 성당에서 사는 쥐, 신부님처럼 행동하는 걸 좋아함. 뭐 좀 재밌네요, 설정이. 성당에 사는 쥐라 신부님처럼 행동하는 걸 좋아하고요. 자, 로건은 맷밭쥐인데 프랑스 남부의 밭에서 가족들과 살고 있음. 밝은 성격입니다. 자, 미국 뉴욕에 사는 햄스터 매튜는 이제 한 살하고 2개월 된 햄스터, 자신이 살 곳은 자신이 정한다는 생각으로 주인을 떠나서 보낼 곳을 주인을 떠나서 보낼 곳, 지낼 곳이 날 것 같은데요. 보낼 곳을 찾으러 가출, 여러 나라, 독일, 프랑스를 지나 마음에 드는 곳, 스위스의 작은 도시를 찾았지만 주인과 친구가 그리워져서 주인의 곁으로 다시 돌아간다. 자, 주인의 집 뉴욕의 아파트입니다. 놀러 다니는 걸 좋아하는 주인과 강아지 친구도 추가해서요. 사는 햄스터 매튜는 몇 번 같이 여행도 갔다 오고 비행기도 타봤다. 이제 한 살하고 2개월이 되어 어른이 된 매튜는 자신이 살 곳은 자신이 정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살기 좋은 곳을 찾아 떠나게 된다. 주인과 주인의 친구가 떠드는 이야기로는 유럽이 살기 좋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어서 유럽으로 목적지를 정한다. 이렇게 해야 되겠죠. 자, 출발 과정. 강아지 루카스의 도움과 걱정을 받으며 주인의 컴퓨터로 유럽행 배평과 한국까지의 지도, 유럽 지도를 찾으며 여행 계획을 짠다. 대탈출. 주인이 일하러 간 사이에 케이지를 열고 숨겨놨던 지도와 비상식량을 챙겨 파이프를 통해 탈출. 루카스와 작별 인사. 자, 뉴욕 거리. 많은 차를 피해 버스를 타고 항구로 향함. 파이프에서 나와 거리를 둘러보니 주인과 함께 나와본 적은 있지만 혼자 나온 것은 처음이라 긴장되고 무서움. 하지만 용기를 가지고 항구행 버스에 몰래 타서 항구에 도착. 함부르크행 배에 숨어듦. 자, 여기는 이렇게 마침표를 나든가 아니면 쉼표를 해주면 훨씬 더 읽기가 쉬워요. 자, 무서움, 마침표. 이거 있지 않으면 계속 이제 이어서 읽으려고 하니까 힘들어요. 여기도 도착. 이렇게 끊어 딱딱 문장이 끝나면은 마침표로 마감을 해주시는 습관을 가지세요. 자, 유럽으로 가는 배에 사는 쥐 잭과의 만남 스토리 필요하고요. 자, 배에 숨어든 후 몸을 숨기고 있다가 잭이라는 쥐와 만남. 여기도 마찬가지죠. 이렇게. 주방에서 먹이를 훔쳐 먹으며 둘이 친해지는데 잭에게 배에서 사는 것은 지겹지 않냐며 같이 가자고 한다. 하지만 잭은 너희 햄스터는 고향이 유럽이라 유럽이 살기 좋겠지만 자신은 배에서 태어나 배에서 자라서 배가 좋다고 이야기. 나름 배도 크고 가족들도 또 여기에 다 있다고 하며 거절한다. 자, 독일 도착했네요. 함부르크 항구 도착. 혼자 항구에서 내린 매튜는 파란 지붕의 시청사를 구경하고 성 베드로 성당에서 하룻밤을 보내려고 성당에 들어갔는데 성당에 사는 쥐 안드레아와 만난다. 매튜는 왜 이곳에 왔는지 안드레아에게 설명한다. 안드레아는 독일의 도시는 햄스터가 살 곳이 아니라고 이야기하고 시골이나 검은 숲이 좋다고 하는데 그럴 바에는 옆 나라 프랑스의 남부가 먹이도 많고 따사롭다고 프랑스 남부로 가라고 추천해준다. 성당에서 며칠 쉬다가 안드레아의 도움을 받아 프랑스행 기차 탑승기, 이게 되게 같은 말 아니에요? 탑승 기차를 타고 이동한다. 자, 프랑스로 이동했네요. 프랑스에서 기차에 내린 매튜는 남부의 환경에 감탄을 한다. 넓은 포도밭과 광활한 밀밭, 풍부한 먹이, 온화한 날씨, 남부의 경치를 구경하다가 한 넓은 밀밭에 사는 맷밭쥐 로곤과 만난다.
로건의 가족들과 친구들을 소개받고 일주일 정도 지낸다. 하지만 어느 날 고양이가 나타나 겨우 만든 집을 부시고 밤에는 올빼미가 나타나 매튜는 죽을 뻔하게 된다. 사건 천적 습격받음. 천적이 많고 동족이 없다는 것에 걸려서 포기하고 로건에게 스위스가 경치가 좋고 살기 좋다는 이야기를 듣고 스위스행 기차를 타고 이동한다. 스위스. 자, 멋진 경치와 느긋한 분위기, 맛있는 먹거리, 자신과 같은 햄스터들도 만나서 이곳에 정착하기로 한다. 일주일간 그곳에서 평화롭게 살았지만 주인이 그리워지면서 그리워지는 서사 필요하고요. 환경도 좋고 음식도 맛있고 같은 햄스터들도 주변에 있지만 뭔가 계속 빠진 느낌이 든다. 어느 날 자다가 꿈에 자신을 찾으며 울고 있는 주인과 우울해하고 있는 친구 루카스가 나온다. 자, 그동안 지나왔던 곳들과 이곳도 좋지만 사랑하는 주인의 곁이 자신이 있을 곳이라고 생각이 들어 스위스에서 비행기를 타고 뉴욕으로 출발한다. 뉴욕. 다시 뉴욕으로 돌아온 매튜는 주인과 루카스를 한 달 만에 다시 만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자, 아주 재밌는 애니메이션으로 만들어도 좋을 것 같고, 그렇죠. 지금 뭐 주제를 보면은 그 이제 주인공 햄스터의 모험 이야기죠. 여행과 모험 이야기를 이제 겸하고 있는데요. 의인화된 동물들이 나오고, 그래서 뭐 실사판으로 만들어도 괜찮고 애니메이션으로도 만들어도 괜찮고 하는데, 하나 이제 주의하실 점은 어떤 것들로 할 건가, 실사로 할 건가, 애니메이션으로 할 건가에 따라 가지고 내용이 조금 달라질 겁니다, 아마. 그래서 그거를 명확하게 정하고 쓰시고, 여기 스스로 많이 써놨어요. 뭐 서사 필요하고 뭐 한 거, 스토리 필요하고 이런 것들은 추가하셔가지고 계속 진행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 이야기의 가제는 5,000원입니다. 자, 등장인물은요, 주인공 김딱구가 있고요. 역시 계속 얘기합니다. 주인공, 그러니까 등장인물을 쓸 때는 남자, 여자 구별하고 나이를 써주세요. 자, 주인공 김딱구. 특징 어릴 적 매우 활발하고 사교성도 좋았지만 군대를 다녀오고 대학교를 졸업한 뒤 취업에 어려움을 느끼고 성격 또한 소심하게 바뀐다. 등장인물 1 김민지. 특징 딱구의 오래된 여사친이자 군대를 다녀오고 딱구와 연애를 시작하지만 소심해진 딱구의 성격에 헤어진다. 등장인물 2 세탁소 사장님. 특징 어려운 딱구의 집안 사정을 아시고 어릴 적부터 딱구를 보살피고 잘 챙겨준 아저씨. 등장인물 3 딱구의 아빠. 특징 딱구가 어린 시절 엄마가 교통사고로 돌아가 홀아버지로 딱구를 키우기 위해 구멍가게를 운영하시고 다리 한쪽이 마비되어 거동이 불편하시다. 자, 이건 본줄거리입니다. 농촌에 살던 딱구 동네는 시내와 30분 정도 떨어진 어느 시골에 살고 있었다. 어릴 적 딱구는 동네에서 친구들과 어른들 사이에서 인기가 많은 친구였다. 어머니가 돌아가시고도 힘든 내색 없이 활발하고 좋은 성격으로 친구들 사이에서도 인기가 많았다. 아버지는 돈을 벌어야 하기 때문에 딱구는 동네 세탁소에서 많은 시간을 보내며 세탁소 사장님과 시간을 많이 보냈다. 세탁소 사장님은 외동아들이 하나 있는데 공부를 잘해서 해외에 어학연수를 오랫동안 다녀온 탓에 그 기간 동안 세탁소 사장님은 딱구를 자기 친아들처럼 잘 돌봐주었고 딱구에게 한없이 퍼주었다. 딱구가 중학교 때 민지라는 친구가 동네로 이사 오게 된다. 마침 민지는 세탁소가 있는 빌라 위층에 거주했고 딱구와 나이도 동갑이었다. 그렇게 민지와 같은 중고등학교를 나오고 민지와 아주 친한 사이로 발전한다. 그러나 시간이 흐를수록 집안 사정이 점점 어려워지면서 딱구는 20살이 되고 난 뒤 군대로 바로 도망쳐버린다. 딱구가 군대를 전역한 뒤 군대에서 멋진 몸을 만들고 열심히 차곡차곡 돈을 모아 22살에 전역해서 민지와 연애를 시작하지만 민지는 이미 취업을 하고 난 뒤라 그 둘은 돈을 펑펑 쓰다 보니 딱구는 돈이 바닥나기 시작한다. 그러자 딱구는 민지와 연애하는 기간이 길어지면서
따꾸는 민지와 다르게 취업이 쉽사리 되지 않다 보니 점점 소심해지고 있었다. 시간이 흐를수록 따꾸의 성격에도 변화가 온다. 어릴 적 활발하고 따뜻했던 따꾸의 성격은 사라지고 사소한 일에 예민하며 경제적으로 많이 힘들다 보니 모든 것이 예민해 있던 때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3년이 지나고 민지와 이별하고 이젠 더 이상 친구도 없고 혼자 방 안에서 시간을 보낸다. 아빠의 심부름을 하기 위해 잠시 시내로 나와 공구를 구하기 위해 철물점으로 향하는 도중 민지가 좋은 차를 끌고 온 남자와 함께 차에서 내리는 모습을 보았다. 그때 마침 역 건물에 비치는 따꾸는 본인 모습을 보고 다시 집으로 뛰어들어온다. 그날 따꾸는 그 순간을 잊지 않고 다음 날부터 열심히 살기 시작하는데 역시나 따꾸는 그 힘든 취업난을 뚫기 역부족이었다. 그렇게 따꾸는 30대가 넘어가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따꾸는 아빠의 심부름이 있을 때만 외출을 나가고 집에선 게임만 했다. 그러다 따꾸는 철물점 옆에 있는 로또방에서 5,000원짜리 로또를 무심하게 구매하고 까먹는데 하고 그냥 끝을 맺어버렸어요. 이야기는 반드시 끝을 맺어야 된다고 그랬죠. 시놉시스를 쓸 때도 끝을 만들어야 된다고 그랬는데, 자, 이거는 따꾸는 20살이 되고 3년. 지금 보시면은 이 이야기는 따꾸가 어린 시절부터 30까지 쭉 이어오는 이야기예요. 근데 30이 넘어갈 때까지 따꾸의 모습은 뭔가 매력적인 주인공의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다. 이게 분명히 따꾸는 주인공이라고 했어요. 자, 그리고 5,000원짜리 로또를 무심하게 구매하고 까먹는데 이후에 어떻게 됐다는 건지 이야기가 전혀 없잖아요. 자, 근데 이 이야기는 결론을 만든다고 그래도 지금 따꾸라는 주인공 캐릭터 가지고는 이야기를 만들기가 너무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이야기는 다른 이야기를 생각해 보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다른 이야기를 만들어서 시놉시스를 다시 한번 정리를 해서 저랑 얘기를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 이야기는 가제가 강도들입니다. 자, 등장인물은 B이고요. 돈을 많이 소지함으로써 볼 수 있는 낭만을 추구하며 되게 효율적이고 계획적이다. 계획을 세울 때는 항상 동료의 입장도 함께 고려한다. 꽤 괜찮은 리더네요. 케이트, B의 친한 친구이며 많은 경험을 바탕으로 한 독학을 통하여 전문의 경지를 뛰어넘은 수준의 해킹 능력을 보유하고 있다. B의 친한 친구답게 사상과 주관 또한 B와 비슷하다. 알렉스, 며칠 전 다니던 직장에서 해고당하였고 어렸을 때 부모님을 모두 잃고 단 한 명의 형제는 알코올 중독으로 살다가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로 사망하였다. 알렉스는 다른 회사들의 면접을 보았지만 계속해서 실패하였다. 때문에 알렉스는 보이지 않는 미래에 대한 공포심에 매일 술을 마시며 그의 사망한 형제와 같은 길을 걷고 있다. 존, 어렸을 때부터 본인들의 평판만 바라는 부모님들로부터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은 후 가출하였다. 어렸을 때 가출한 존은 여러 단기 알바를 하며 연명하다가 안정적인 1급을 받을 수 있는 군대에 들어가게 되었다. 하지만 군대의 각박한 규칙들은 원하는 일만 하며 원하는 곳으로만 가던 존에게는 맞지 않았다. 자, 마이클, 그는 과거 동네 은행을 털다 일행에게 배신당하고 홀로 수감 생활을 하고 나온 전과범이다. 마이클은 수감 생활을 마친 뒤 수감 생활 이전과 너무 많이 바뀐 사회를 보며 자신에게 미래가 없다고 생각하게 된다. 마이클의 모든 지인은 그가 범죄를 저지르기 이전에 모두 손절하였다. 해리는 영국에서 재벌집 부자의 아들로, 재벌집이 부자입니다. 그러니까 같이 쓸 필요가 없어요. 재벌집 부자의 아들로 태어났다. 해리의 아버지는 자신의 직업을 해리가 물려받길 원했지만 해리는 거부했다. 이후 고등학교를 졸업한 해리는 어렸을 때부터 자신에게 잘 대해주었던 집사인 앤디를 데리고 부모와 따로 살게 되었는데 해리는 가끔 자신의 부모에게 통화를 하거나 찾아가는 식으로 안부를 전하려 했지만 해리의 부모님은 모두 해리를 잊은 것 마냥 살고 있었다. 때문에 버림받은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생각한 해리는 분노하여
부모와의 연을 끊고 살기로 결심하고 돈이 잘 되지 않던 자신의 직장을 나와 사기꾼이 된다. 안정적인 계획과 사기 중 사귀게 된 지인들을 통해 큰 돈을 벌고 있던 해리는 동료의 배신으로 모든 돈을 잃게 되었다. 자, 드미트리가 나오네요. 한 중규모 러시아 마피아의 두목이며 주로 지인 니콜라이의 의뢰를 받고 이득을 취하고 있다. 드미트리는 항상 니콜라이의 조직을 먹을 타이밍을 기다리고 있다. 니콜라이, 한 대규모 러시아 마피아의 2인자이며 본인의 조직의 미래에 대해 가장 많이 걱정하는 사람 중 한 명이다. 이와 동시에 자신의 보스에게 보스의 생각에 대한 가장 많은 문제를 전한 사람이다. 이러한 적극적인 니콜라이의 행동력은 니콜라이가 속해 있는 마피아의 두목 또한 마음에 들어하였고 그 결과 대부분의 작업은 니콜라이의 명령을 따르게 된다. 자, 이제 본문의 시작입니다. 자, B는 차량을 끌고 길을 터벅터벅 걷고 있는 알렉스에게 다가와 말을 걸었다. 차량에 타고 있던 B는 길을 걷고 있던 알렉스에게 해당 남성의 몇몇 개인정보를 말하였다. B의 말에 알렉스는 흠칫 놀라며 뭐 하는 놈이냐고 묻는다. 해당 남성이 누군가요? 설명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자, B는 자기를 소개하고 함께 큰 돈을 만져볼 생각이 없냐고 물었다. 알렉스는 도박 같은 것은 관심 없다며 무시하려 하였다. 하지만 이때 B가 다시 말하였다. B는 도박 같은 것은 본인이 계획하고 있는 것에 단 1%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하였다. 이에 이어 B는 총잡이를 구한다는 식의 말로 다시 말을 걸어왔다. 그러자 알렉스는 자신이 무엇을 했으면 하냐는 식으로 질문하였다. B는 자신을 도와 옆 도시의 할렌 은행을 함께 털어보자고 제시하였다. 이어서 B는 자신의 모든 계획까지 해놨으며 사람만 구하면 모든 준비는 끝난다고 하였다. 가진 게 어두운 미래밖에 없던 알렉스는 일단 돕겠다 하고 B를 따라 그가 준비한 아지트로 향하게 된다. 자, 근데 위에 알렉스를 보면은 알코올 중독자인데 갑자기 얘한테 총잡이를 시키는 거는 무슨 개연성 있는지가 좀 연결이 안 되네요. 그러니까 그곳에는 이미 몇 명의 사람들이 있었는데 첫 번째 남성의 이름은 존. 군대를 나와 무엇을 해야 할지 고민하던 찰나에 B가 찾아와 이 일을 제안하게 되었고 존은 동참하였다. 그리고 그곳에 있던 또 다른 남성의 이름은 마이클. 기댈 곳조차 없던 마이클은 술과 함께 최후의 시간을 보내려 하였는데 갑자기 전화가 울렸고 전화 뒤에는 B가 있었다. 자, 이렇게 세 명의 남자들이 한 곳에 모이게 되었고 이 남자들은 이 얘기를 하며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 그 후 다음날 한 명의 남자가 더 들어오게 된다. 그 남자의 이름은 해리. 앞날이 보이지 않던 해리에게 어느 날 낯선 남자가 찾아왔다. 남자는 해리를 찾았고 알렉스와 같은 건으로 물었다. 이에 해리는 알겠다고 답한다. 이렇게 네 명의 남자들이 모이게 됐다. 그 알렉스의 전화가 울렸다. 그 전화의 뒤편에는 B가 있었고 B가 스피커 모드로 바꾼 후 들으라고 말하였다. 알렉스가 스피커 모드로 바꾼 후 B는 설명을 시작했다. B는 할렌 은행으로 들어가는 현금 수송 차량보다 일찍 도착하여 현금 운송원인 척 연기를 할 계획을 설명하였다. 자, 그런데 여기서 이 문제가 아니고요. B가 이 사람들을 모으게 된 계기, 이 사람들에 대해서 어떻게 알고 있었는지에 대한 설명이 지금 전혀 없어요. 뒤에 추가로 나올지는 모르겠는데 이렇게 그냥 아무것도 개연성 없이 사람들을 모을 수 있지는 않겠죠. 근데 그건 좀 이렇게 사람들을 모으고 할 수 있는 것들, 왜 모아야 하는지, 알코올 중독자를 모아서 뭘 할 건지 하는 것들, 이런 것들은 개연성을 좀 만들어 줘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있었다. 현재 그들은 작전 중 사용할 현금 운송 차량이 없었다. 때문에 B는 이들에게 첫 번째 지시를 내리게 된다. 자, 그렇죠. 이 사람들이 왜 B의 지시를 따르게 되는 건지도 지금 안 나와 있어요. B는 이들에게 현재 이 지역 근방의 정비소에서 정비 중인 현금 운송 차량이 있다며 그 차량을 훔쳐오라고 하였다. 이에 4명의 남자들은 B가 알려준 정비소로 이동하였고 목표 차량을 탈취하는 데 성공하였다. 차량은 정말 운 좋게도 마침 수리가 끝난 상태였다. 이들은 2주 후 수요일까지 계속해서 연습하였다. D-Day까지 3일 남은 시점에 B는 아지트로 작전에 사용될 돌격소총 4자루를 전달하였고 팀원들은 이 무기를 사용하여 연습하기 시작하였다.
그 후 D-Day, 알렉스, 존, 마이클, 해리는 모두 선글라스를 쓰고 준비된 경비 의상을 입었다. 그 후 알렉스와 존은 앞에, 마이클과 해리는 뒤에 탑승하여 출발하였다. 그들은 단 한 번도 보지도 대화를 해보지도 않았던 해커인 케이트를 잘 믿을 수 없었지만 그들은 믿는 수밖에 없었다. 작전은 시작되었고 그들은 작전대로 진행하였다. 그 결과 총을 한 번도 쏴보지 않고 은행을 터는 데 성공하게 된다. 아지트에 도착한 그들은 몇 달간 잠적하였다. 에피소드 1이 엔드됐습니다. 자, 그들이 잠적 후 길을 걸어가던 비를 거짓 차림의 디미트리가 붙잡고 말하였다. 디미트리는 비를 비라고 부르며 비와 알렉스와 동료들이 어떤 짓을 했는지 모두 알고 있다고 하였다. 비는 그 말을 듣고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많은 생각에 잠기게 된다. 이때 그 남자가 말하길 자신을 디미트리라고 부르라고 하며 자신의 의뢰를 받아달라고 했다. 자, 디미트리는 어떻게 이것들을 다 알고 있는지 에 대한 설명도 없죠. 전혀 상관이 없는 사람인데 왜 알고 있는지. 자, 듣고만 있던 비는 우리가 무엇을 해줬으면 하냐고 되물었다. 디미트리는 한 민간 군사 시설이 최근 불법으로 들여온 물건 중 본인이 원하는 물건이 있다며 그것을 가져와 달라고 의뢰를 부탁하였다. 자, 디미트리의 말로는 그 물건은 사람의 상반신만한 크기이며 총 4개일 것이고 환기구가 설치된 특수 컨테이너 안에 있다고 하였다. 하지만 그것이 정확히 무엇인지 말하지 않았다. 자, 비는 무언가 불길한 느낌이 들었지만 그의 의뢰를 무시했다간 경찰이 바로 뒤를 잡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 어쩔 수 없이 그 의뢰를 수락했다. 비가 의뢰를 수락하자마자 디미트리의 전화기가 울렸다. 디미트리는 러시아어로 전화 반대편의 사람과 짧게 대화한 뒤 본인의 거짓 차림의 옷을 갑자기 벗기 시작했다. 그런데 디미트리는 거짓 차림의 옷 안에 정장을 풀세트로 입고 있었다. 비는 디미트리의 당당한 태도와 그의 말투, 깔끔한 차림새를 보고 디미트리가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짐작할 수 있었다. 비는 디미트리가 뒤돌아보는 순간 바로 팀원들에게 전화하여 이 의뢰에 대해 알린 뒤 계획을 짜고 정보를 수집하기 시작했다. 며칠 뒤 계획과 준비를 끝낸 비는 디미트리와 함께 있었다. 비는 팀원들에게 작전 중 무전으로 디미트리의 목소리가 들릴 수도 있다고 하였다. 이어서 비는 작전 설명이 시작됐다. 며칠 뒤 작전 당일 알렉스와 3명의 팀원은 민간 군사시설의 정문에서부터 총을 사격하며 진입했다. 알렉스와 팀원들은 목표 컨테이너를 찾아내는 데 성공했다. 컨테이너의 문이 열리고 마침내 내부를 확인하였다. 컨테이너 내부에는 몇 개의 위험 표시가 있는 상자들을 발견하였다. 알렉스와 팀원들과 비는 컨테이너 내부의 내용물들을 확인하였을 때 그들은 기겁하였다. 왜냐하면 그 상자들 안에는 핵탄두가 들어있었다. 이것을 본 비는 디미트리에게 이것이 무엇이냐며 쌍욕을 하며 물었다. 그제야 디미트리는 설명을 하였다. 이 시설은 민간 군사 조직은 맞지만 어떠한 마피아의 간부 밑에서 친위대처럼 움직이는 조직이었고 그 핵탄두들은 그의 마피아가 시켜 배달될 물건이었던 것이다. 하지만 이 사실을 알 수 없는 한 남자가 알고 디미트리에게 이 일을 의뢰한 것이다. 그 의뢰를 받은 디미트리는 비를 찾아와 의뢰를 한 것이다. 자, 이게 너무 의문이 많죠. 어떤 남자가 디미트리에게 이 사실을 알 수 없는 한 남자, 디미트리에게 이 일을 의뢰했고 이 일을 의뢰받은 디미트리는 다시 비를 찾아서 의뢰를 한 것이고, 디미트리는 자신의 조직이 있는데 왜 비를 찾아왔을까요, 구태여?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들이 지금 너무 개연성 없이 지금 막 벌어지고 있어요. 때문에 알렉스 모리가 이 시설을 처음 공격했을 때 경찰이 오지 않았던 이유는 애초에 이 시설의 요원들은 불법적인 일을 맡아 하는 집단의 사람들이었기에 경찰에 신고하지 않았다. 대신 한 마피아의 조직이라 총기 전투에 실력이 없는 사람들이 대다수였지만 그들의 수는 매우 많았다. 드미트리는 장난스러운 말투로 이 핵탄두의 구매자는 매우 먼 곳에 있으니 걱정하지 말라고 하였다. 이 사실을 들은 비와 진입팀은 어이가 없었지만 이미 일을 벌려놨기에 일단 하던 작업을 끝마치기로 했다. 지게차를 이용하여 무거운 핵탄두를 근처의 기차로 옮기고 탑승하여 핵탄두를 빼돌리는 데 성공한 그들은 디미트리에게 핵탄두를 전달하고 다시 몇 달간 잠적하였다.
보통 이야기에서는 핵탄두의 위험성을 알고 디미트리에게 전달하기 전에 이걸로 뭔가 해결을 하려고 하겠죠. 되게 지금 주인공들이 너무 무책임해요. 보면은 앞에 보면 약간 그 인물 설정에서 봤을 때는 뭐 정의감도 있고 뭐 이런 것 같았는데 그냥 무작정 은행 털고 뭐 핵탄두 하고 이거는 좀 내용이 진행하기가 버거울 것 같은데요. 자, 에피소드 2가 이제 끝났네요. 그들이 잠적에 들어가고 몇 달 뒤에 그들의 핸드폰이 동시에 울렸다. 그들은 같은 시각 모두 동시에 핸드폰을 확인하였다. 그들의 핸드폰에는 자신의 친한 친구 디미트리에게 부탁한 물건을 대신 찾아줘서 고맙다는 메시지가 있었다. 메시지에는 자신의 이름이 니콜라이인 것과 자신이 디미트리에게 핵탄두를 구매한 사람임이 있었다. 그러니까는 니콜라이가 디미트리한테서 핵탄두를 구매를 한 거네요. 그리고 그와 동시에 알렉스 무리의 과거가 밝혀지는 것을 원치 않으면 본인의 의뢰를 받아달라는 문구가 있었다. 자, 디미트리한테 협박을 받아서 일을 했는데 니콜라이가 또 이제 과거를 밝히겠다고 의뢰를 하라고 그래요. 의뢰를 받으라고 그래. 이 정도 되면은 이 알렉스 무리, 이 주인공 무리들은 이거를 벗어나기 위해서 노력을 합니다. 더 이상 끌려다니면 안 돼요. 이전보다 일이 점점 커져가고 있었지만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다. 니콜라이는 조직의 2인자인데 보스를 끌어내리고 자신이 그 조직의 1인자가 되고 싶었다. 그래서 첫 번째로 보스가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을 때 일부러 교통사고를 내어 암살하게 된다. 하지만 이때 같은 차량에 니콜라이도 같이 타 있었고 이로써 니콜라이는 확실한 알리바이를 가지게 된다. 이에 니콜라이가 조직원들에게 암살자에 대한 보복을 성공했다는 루머를 퍼뜨리기 위해 알렉스 무리에게 시켜 디미트리가 모든 일을 계획하고 자신을 포함한 보스를 죽여 그 조직을 먹기 위해 암살을 시도한 것이라며 디미트리의 암살을 의뢰하게 된다. 하지만 알고 보니 디미트리는 진짜로 해당 조직을 먹으려 했으나 행동한 것은 자신이 아니었으며 이 모든 상황을 니콜라이 방에 미리 설치해둔 CCTV와 녹음기를 통해 알게 된다. 이 때문에 디미트리는 자신의 안전가옥에 있는 모든 CCTV를 가리고 하나의 메시지와 해당 증거물을 남긴 뒤 다른 나라로 떠나 알렉스 무리가 자신의 메시지를 읽기를 기다리게 된다. 자, 왜 알렉스가 자신을 도와줄 것이라고 생각하는지 모르겠네요. 알렉스 무리들을 이용을 했는데요. 의뢰를 받고 도착한 알렉스 무리는 디미트리의 의도대로 증거와 메시지를 받고 그냥 자리를 떠났다. 그 후 며칠 뒤 디미트리가 자신의 안전가옥의 CCTV를 모두 가린 것을 알게 된 니콜라이는 디미트리가 자신을 지켜보고 있었다는 것을 눈치채게 된다. 이제 니콜라이는 알렉스 무리를 복종시킬 수단으로 알렉스 무리 중 해리를 납치하게 되지만 알렉스 무리는 해리를 다시 빼돌리는 데 성공한다. 이에 니콜라이는 알렉스 무리가 거주 중인 지역에서 저번에 얻은 핵탄두를 터뜨릴 것이라는 메시지를 보내게 된다. 자, 이거 알렉스 무리 하나 죽이려고 핵탄두를 터뜨린다는 거 역시 이거 지금 좀 너무 같죠? 이에 가만히 있을 수 없었던 비는 은행을 털 때 도움을 주었던 케이트에게 다시 도움을 요청하게 된다. 케이트는 이에 응하여 메시지를 역추적하고 또 역추적하여 끝끝내 니콜라이의 근거지를 찾아내는 데 성공하였다. 알렉스 무리는 이 모든 것을 끝내기 위해 모든 일을 끝내기 위해 니콜라이를 암살하러 니콜라이 근처에 침입하게 되고 궁지에 몰린 니콜라이는 옆에 핵탄두를 놓고 자살폭탄 협박을 하기 시작했다. 자, 핵탄두를 놓고 자살폭탄 협박. 자, 이것도 좀 너무 간 것 같아요. 자, 니콜라이는 알렉스 무리가 이렇게 빠르게 반응할 줄 알았다고 하며 일생의 마지막 말을 하고 있었다. 하지만 여기서 해리는 니콜라이가 첫 문장을 끝내기도 전에 바로 권총으로 머리를 사격하여 니콜라이를 사살하였다. 이로써 이들을 조종하려던 흑막은 제거되었다. 그와 동시에 알렉스 무리가 알아서 그 조직의 수문장을 제거해준 덕분에 빠른 시일 내에 그 조직을 먹게 된다. 그 후 드미트리는 다시 알렉스 무리의 모든 사람에게 연락하여 한자리에 모은 뒤 직접 등판 후 연락하여 저번에 협박하여 미안하였다고 사과한 뒤 돈은 충분히 챙겨줄 테니 앞으로 자신의 의뢰를 더 받아줄 수 있겠냐고 물었다. 이에 알렉스 무리의 모든 사람들은 서로의 눈빛을 여러 번 교환한 후 비가 말한다.
B는 안 그래도 저번에 은행 털어서 번 돈이 거의 바닥을 보이는 상태였는데 잘 됐다며 무엇을 하면 되냐고 묻는다. 자, 주인공들은 이렇게 수동적으로 되면 안 되죠. 그러니까 누구 의뢰를 받아갖고 하는 작업들은 만약 그렇게 시작을 했다고 그래도 이야기가 진행되면서 결국 주도적으로 뭔가 일을 해야 돼요. 근데 지금은 그런 것들이 보이지 않고 일단 그 내용이 조금 개연성이 지금 많이 떨어지고 있거든요. 이걸 만약에 이 이야기를 쓴다 그러면은 좀 더 많은 계획을 하고 자료를 좀 수집을 해야 될 것 같아요. 핵탄두를 훔치기가 쉬운가? 얼마나 어려운데요. 그런 것들 찾아보고 핵탄두를 터뜨리겠다고 그것도 뭐 어떤 도시도 아니고 그 무리가 있는 곳에다가 핵탄두를 터뜨리겠다 아니면 자기가 핵탄두로 자살을 하겠다 이런 핵탄두를 그런 목적으로 사지는 않았을 거예요. 어마어마한 가격이고 분명히 핵탄두를 샀을 때는 어떤 커다란 위협을 하기 위한 목적이 있었을 텐데 그런 목적 같은 건 지금 하나도 안 나왔어요. 단순하게 무슨 그냥 다이너마이트 사용하듯이 하고 있는데 자, 이 이야기는 좀 더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또 새로운 이야기를 한번 볼까요? 자, 이번 이야기는 이모션이라는 가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주인공이 노아, 모델명 NA1200 로봇인가 보네요. 가정부용 안드로이드, 개발된 지 한 달도 안 된 신형 모델, 기존 안드로이드보다 높은 지능과 성능, 베타 테스트 성능을 가지고 있고 베타 테스트 겸 제이드의 선물로 만남. 이게 무슨 소리인지. 제이드의 선물로 만남. 자, 칼의 아들인 제이드를 보살피고 육아하면서 감정을 깨달음. 납치된 제이드를 구하다가 결국 망가짐. 자, 칼은 30대 후반. 안드로이드 회사 JIN의 CEO, 항상 바빠 아들의 생일에도 축하해주지 못하는 인물. 아들을 사랑하지만 일을 더 중요하게 생각함. 레아 30대 후반 칼의 아내이자 제이드의 엄마. 제이드 9살. 칼의 아들. 바쁘신 부모님으로 인해 장난꾸러기에 말썽꾸러기. 사실 외로움을 많이 타며 반려견 로이를 좋아함. 처음에는 노아를 좋아하지 않지만 노아가 구해주면서 오히려 노아를 부모처럼 여기고 애정을 가짐. 필립스 50대 후반 인간. 안드로이드에 의해 일자리를 잃고 안드로이드에게 반감을 가짐. 제이드를 납치하는 인물. 세라 30대 후반 인간. 안드로이드 개발 회사 연구직. 노아를 고치는 동시에 초기화시키는 인물. 자, 그 미래의 이야기인 것 같죠? 자, 그러네요. 자, 본문을 보겠습니다. 2146년 봄 기업 JIN의 연구실. 이리저리 분주하게 움직이는 연구원들 사이로 칼이 등장한다. 오늘은 새로 개발한 NA1200 모델에 대해 보고하는 날이다. 세라는 이번 모델의 경우 인간과 거의 똑같은 외형, 수많은 지식과 임기응변을 가능하고 조금 더 보완된 성능에 대해 칼에게 보고한다. 연구실 가운데에는 큰 키에 검은 머리와 눈동자를 가진 남성, 아니 안드로이드가 서 있었다. 칼은 이번 제이드의 생일을 맞아 안드로이드에게 노아라는 이름을 붙여주며 선물로 주기로 한다. 2014년 여름 1구역 A구역 카리저택. 따르릉 따르릉 알람 소리가 울리고 눈을 번쩍 뜬 제이드는 기다리던 날이라는 설렘에 세수도 하지 않고 계단을 내려간다. 바로 오늘은 제이드의 9번째 생일이자 부모님을 오랜만에 보는 날이다. 항상 생일날 아침에는 커다란 선물 상자가 홀에 놓여 있었다. 저번에는 커다란 인형이었고 저번에는 가장 가지고 싶었던 강아지였다. 과연 오늘은 무엇이 있을까 하고 기대하며 반려견 로이와 중앙계단을 내려가던 제이드는 주춤하고 멈추고 말았다. 그곳에는 커다란 키를 가지고 덩치가 큰 안드로이드 NA1200 아니 노아가 서 있었다. 저택에는 이미 많은 가정부용 안드로이드가 많았지만 노아는 인간이라고 착각할 만큼 외형이 사람과 유사했다. 칼은 이 안드로이드가 제이드의 선물이라고 하며 너의 친구이자 선생님 그리고 경호원이 될 것이라고 소개했다.
하지만 원하던 선물이 아닌 것에 심술이 난 제이드는 반려견 루이와 노아를 향해 물건을 떨어뜨린다든지 넘어뜨린다든지 문장이 끝이 안 났어요. 물론 노아의 뛰어난 운동신경 기능으로 실패로 돌아갔다. 어느 날 노아를 골탕 먹이기 위해 커다란 나무 위로 올라간 제이드는 너무 높아 혼자 내려오지 못했고 결국 노아의 도움으로 내려오게 된다. 그 뒤로 노아에게 마음을 열면서 시간이 지날수록 제이드는 자주 출장을 가 만나지 못하는 부모님 대신 노아를 부모처럼 여기고 현재 애정을 가지게 되었다. 노아도 처음에는 프로그래밍된 대로 행동하다가 제이드와 함께 하루하루 보내면서 감정과 감각, 만약에 그러면은 이렇게 쉼표라도 하나 해주시면은 읽기가 편하죠. 감정과 감각, 제이드에 대한 애틋함을 느끼며 제이드를 소중하게 여긴다. 2152년, 꽤 많은 시간이 지났네요. 겨울 중학교. 어느새 중학생이 된 제이드는 오늘 입학식 이후 마중을 나온다는 노아를 기다리다가 안드로이드로 인해 일자리를 잃고 도박하며 빚을 지게 된 안드로이드. 문장을 좀 정확하게 써주셔야 될 것 같아요. 이제 문장 끝이 안 난 상태에서 다른 문장이 또 나오고 하니까 읽기가 조금 어렵네요. 정확히 로봇에게 반감 가진 필립스 세력에게 납치되었다. 제이드가 안드로이드를 개발한 JIN 회사 대표 아들이었기에 복수 겸 돈을 노리고 납치한 것이었다. 노아는 CCTV에 접속하여 노아의 위치를 찾지만 제이드를 찾는 거 아닐까요? 어쨌건 위치를 찾지만 납치한 세력은 제이드를 데리고 5구역으로 도망갔다. 낙후된 지역 5구역에는 기계가 거의 없는 도망쳐 나온 범죄자라든가 불법 출입자든지 불황자들이 모여 사는 마을이라고 하기에도 어려운 판자촌이었고 그 지역은 정부도 건드리기 어려운 구조로 되어 있었다. 그리고 작동되는 CCTV가 없기에 제이드를 찾는 데 어려움을 겪는다. 다행히 시계를 통해 긴급 구조를 요청한 제이드 덕분에 제이드가 직접 구조를 요청했네요. 노아는 칼에게 연락을 남기고 먼저 출발한다. 겨우 찾아간 아지트에는 행색이 추리한 남자 몇 명과 경호원이라기에 불량해 보이는, 따지자면 조폭 수십 명이 그 문장을 좀 정확하게 표현을 해주세요. 아니면은 읽기가 누가 읽어도 굉장히 좀 이렇게 가독성이 떨어집니다. 조폭 수십 명이 불이 피워놓고 이것도 말이 좀 불을 있죠. 피워놓고 제이드에 대해 말하고 있었고 제이드는 뒤쪽 벽에 묶여 정신을 잃어 있었다. 화장실을 가기 위해 나온 일행 중 남자를 쓰러뜨리고 그 남자의 음성을 이용해 세력들을 유인한다. 누가요? 노아가 그러겠죠? 그럼 노아가 이렇게 써야죠. 그 틈에 제이드를 구하려고 하지만 다시 들어온 필립스에게 쇠 지렛대로 뒤통수 기습을 맞았고 치열한 접전 후 제이드를 데리고 나온다. 하지만 노아는 이미 많은 손상과 로봇 제3원칙을 어기는 바람에 기능이 멈추기 직전이었고 마지막으로 제이드에게 길을 알려준다. 제이드는 쓰러져 움직이지 않는 노아를 보다가 도움을 요청하기 위해 여러 골목을 지나던 중 칼을 만나 도움을 요청한다. 그 뒤 제이드의 부탁으로 노아의 부품을 수리하기 위해 수거한 후 세라에게 부탁한다. 세라는 메모리 기억 장치가 이미 손상되어 복구할 수 없고 초기화되어 전과 달라질 것이라고 제이드에게 말했고 제이드는 상관없다고 말한다. 며칠 후 요란하게 울리는 알람 소리와 함께 제이드는 어느 때보다도 급하게 방을 나선다. 급하게 내려간 홀에는 6년 전과 마찬가지로 노아가 서 있었다. 문장은 읽기 어려운데 내용은 재밌네요. 노아, 그 안드로이드 로봇이 주인공이고, 내용 재밌습니다. 계속 진행을 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보시면 이제 중간에
그 노아와 제이드의 우정이라든가 이런 것들 좀 많이 섞어 넣어주고 하면은 좀 풍성한 이야기가 만들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 이야기는 계속 진행하셔도 괜찮습니다.